30장은 ISMP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이자율과 GDP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요. 뭐 간단하게 여기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할 텐데, 우선 그 경제학 원론 수업을 아마 이제 저한테 경제학 원론을 수강을 했다면 제가 거시 파트를 따로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개하는 내용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거시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개념들은 아마 다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크게 여기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나오는 용어들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Aggregate Expenditure라고 하는 것은 총 지출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총수요의 개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총지출은 우리가 그냥 AE라고 부르기도 할 텐데, 이건 그냥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순수출 NX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 보고 싶은 것은 IS 커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IS 커브에 대한 개념은 사실 그 케인즈의 경제학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요. 이 IS에서 I는 인베스트먼트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S는 세이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IS 커브의 IS의 의미는 Investment equals Savings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저축이 같아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둘을 같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격 변수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실질 이자율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IS 커브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실질 이자율과 GDP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S 커브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케인즈 혹은 이제 그 이후에 케인즈의 경제학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IS 커브와 현대 거시경제학에서 사용하는 IS 커브의 개념은 아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의 IS 커브를 제가 소개하는 건 별 의미는 없고,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그 IS 커브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IS 커브가 인베스트먼트 이퀄 세이빙이구나, 이러한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현대 거시경제학에서는 실제로 IS 커브가 실질 이자율과 GDP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실질 이자율과 사실은 소비 사이의 관계인데요. 결국 이제 소비가 GDP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GDP와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건 이제 뉴 케인지언 매크로에서 온 거예요. 이 케인지언과 뉴 케인지언은 완전히 다른 매크로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과 GDP 사이의 관계,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단기 GDP가 되겠죠. 또는 GDP 갭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IS 커브입니다. 정리하면 IS 커브란 단기 GDP와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개념은 뉴 케인지언 매크로에서 온 거고요. 세 번째 MP 커브의 MP는 Monetary Policy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곡선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이 실질 이자율을 생각해 보죠. 여기서의 실질 이자율은 우리가 26장 투자에서 봤던 그 실질 이자율과는 다릅니다. 이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벗어나는 실질 이자율이에요. 일종의 이자율 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이제 핵심 질문이 되겠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따라서 이자율 갭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자율 갭 때문에 GDP가 반응하겠죠.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은 IS 커브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GDP와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중앙은행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중앙은행은 이자율 정책을 써서 단기 GDP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네 번째 섹션에서의 ISMP 모형입니다. 이걸 그냥 ISMP 모형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모델이에요. 프레임워크가 그냥 뭐 분석의 틀 이런 뜻이니까 모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에서는 거시경제에 발생하는 다양한 충격을 소개를 하고 여섯 번째에서는 이제 정책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에서는 우리 교과서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 원론 수준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얘기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 번째 섹션을 추가로 만들었는데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그렇게 랜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매우 랜덤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통화 정책을 수정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실제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 다시 말하면 GDP도 관찰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도 중앙은행이 설정한 타겟 레이스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가에 따라서 사실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 관계를 일곱 번째 섹션에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시간 뭐 한 20여 분 정도의 시간은 제가 IS 커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좀 집중하려고 하고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IS 커브의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우리가 단기 거시경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업앤다운이죠. 결국은 GDP의 업앤다운, 물가 상승률의 변화, 그 다음에 금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총 지출부터 시작해 보죠. 단기에는 수요의 변화가 생산의 변화를 발생시킨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에는 생산의 변화가 소비 및 투자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Y는 생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생산과 지출이 같아진다. 바로 이건 지출이죠. 혹은 총지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30장의 이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거를 A2라고 부를 거예요. Y와 구분하기 위해서. 결국은 얘도 이제 Y가 되겠지만 A2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를 A2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든가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생산이 지출을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많이 장기에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생산했기 때문이에요. 소비의 증가, 투자의 증가, 정부 지출의 증가는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생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거시경제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Y에서 생산에서 그렇죠. 이렇게 한번 붉은색으로 장기를 표시하겠습니다. 장기는 생산이 지출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단기는 물론 단기도 양쪽 방향 다 나타나지만 단기의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단기의 경우에는 소비가 늘어나거나 투자가 늘어나거나 또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만큼 생산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질문은 그러면 왜 소비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왜 투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정부 지출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제 바로 우리가 나중에 볼 충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크로 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충격 때문에 소비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투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정부 지출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생산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물론 단기에도 이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생산이 늘어나서 단기에 소비가 늘어나고 왜냐하면 충격이 여기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충격은 뭐 CIG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NX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충격은 뭐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생산이 증가한다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다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에는 이제 이 충격을 우리가 크게 보지 않고 주로 C와 I와 G와 NX에 나타나는 충격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을 이제 한쪽을 셧다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색 방향으로의 영향은 차단하고 셧다운하고 바로 총 지출에서 생산으로의 변화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단기 거시경제는 총수요 측면에서 시작합니다. 총수요가 총생산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단기 거시경제를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산도 총수요를 결정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함께 믹스하게 되면 그럼 이제 현실 거시경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총 지출 aggregate expenditure라고 하는 것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경제 전체의 지출 수요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총 수요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A2라고 썼습니다. 이 C, I, G, NX의 합을 A2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걸 Y라고 썼으면 생산이 총 지출과 같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냥 총 지출은 C와 I와 G와 NX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식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이걸 Y라고 부르죠. 총 지출은 어떻게 같아질까? 당연히 장기에는 생산이 되면 누군가 소비하고 누군가 투자하고 뭐 정부가 구입할 수도 있고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 재고 처리하면 됩니다. 재고는 바로 I의 일부니까요. 투자의 일부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생산에서의 지출, 생산된 것이 어떻게 지출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생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두 번째죠. 컴퓨터를 생산하려고 한다면 컴퓨터를 쭉 생산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컴퓨터를 더 생산하게 될까? 언제 컴퓨터를 덜 생산하게 될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앞서 얘기했던 정상 상태의 개념입니다. 일정 수준 포텐셜 GDP를 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면 그거보다 더 생산하거나 그거보다 덜 생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GDP보다 잠재 GDP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떨 때는 이거보다 더 생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거보다 덜 생산할 수도 있겠죠.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출 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 지출에 충격이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갑작스럽게 소비자들이 일정하게 구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구입하려고 하거나 기업들이 갑자기 뭐 PMI가 올라가는 것처럼 갑자기 막 더 구입하려고 하거나 정부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대신 컴퓨터를 좀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컴퓨터를 막 구입하거나 뭐 또는 우리의 수출 상대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갑자기 뭐 컴퓨터 수입을 많이 하려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수출이 늘어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충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생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겠죠. 여기서 좀 복잡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는 이렇게 생산이 늘어나겠지만 그 과정은 그렇지 않겠죠. 컴퓨터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도 더 투입해야 될 것이고 자본도 더 투입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메커니즘까지 우리가 볼 거예요. 뭐 여하튼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포텐셜 GDP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출 측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해 생산량이 포텐셜 GDP를 상회할 수도 있고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기 변동이 발생하겠죠. 단기 경기 변동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텐셜 GDP로부터 벗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두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총 생산은 총 지출과 같아지고요. 그렇죠? 네,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생산 측면에서의 GDP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시경제의 단기 균형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균형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short run equilibrium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기 균형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총 지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단기에 이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거시경제에는 경제 성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장기 거시경제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전에 봤던 솔로우 성장 모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본 축적을 통해서 혹은 제가 아이디어 생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생산성의 증가에 따라서 GDP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 솔로 성장 모형과 같은 성장 모형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포텐셜 GDP가 장기적인 추세를 따라서 GDP가 장기적인 추세를 따라서 왜 쭉 증가하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바로 장기 거시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축적이라든가 기술 발전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같은 생산성 증가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GDP가 장기적인 추세를 따라서 쭉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정부 지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서플라이 사이드 매크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급 측 거시경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또 옛날 이름이고요. 요즘은 이렇게 또 부르진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에 중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되돌아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 경험하셨던 코로나19 기간에 정부가 시행했던 한 2차례의 재난지원금, 일반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2번 받았던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2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경제 성장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20년 앞으로 5년 더 지나고 되돌아본다면 재난지원금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든가 재난지원금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조세 재정 정책과 같은 정책들은 자본 축적이나 기술 발전, 아이디어 축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무슨 장려금을 지급한다든가 기업 법인세를 인하한다든가 장기적으로 그렇죠? 법인세 또는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비교적 장기적인 그런 조세 재정 정책을 사용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정 정책은 재난지원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정부가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거시경제는 어떤 성장 경로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바로 장기 추세와 같은 말입니다. 성장 경로나 장기 추세나 롱런 트렌드나 그로스 패스나 또는 포텐셜 GDP나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장기 성장 경로 또는 롱런 트렌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왜 어떨 때는 어떤 국가는 장기 트렌드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국가는 장기 트렌드가 이거보다 조금 더 가파르고 빠르게 증가하고 또 어떤 국가는 거의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런 장기 추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단기 거시경제는 이제 업앤다운에 대한 이야기겠죠. 왜 이 추세 주변으로 업앤다운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거시경제는 매 시점 관찰되는 실제 GDP가 장기 트렌드로부터 왜 벗어나는가에 있습니다. 벗어난다면 얼마만큼 벗어나는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벗어나는가에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수요 측면에 나타나는 또는 총수요 측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소비 충격. 두 번째, 투자 충격. 세 번째, 정부 지출 충격. 네 번째, 기타 여러 가지 충격들이 발생하겠죠. 뭐 통화 정책 충격이라든가 노동시장 충격이라든가 뭐 대외 부문의 충격이라든가 뭐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들이 매우 크죠. 최근에 이제 많이들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관세 충격, 미국에서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발생하는 관세 충격, 뭐 다양한 경로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 충격에 뭐 여러 가지 뭐 우려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국내 물가 상승,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감소에 따른 그러니까 수출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단기 거시경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본다면 이 NX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출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입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출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NX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수요 측면에서 총수요 측면에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생산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이에 매우 그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30장, 31장 이어서 ISMP 모형으로 설명할 거예요. 뭐 여하튼 간단하게만 생각해 본다면 결국 순수출에서 발생한 충격, 관세 충격이 결과적으로는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물론 생산의 변화를 통해서도 단기 GDP의 변화는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셧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는 것이죠. 원 에러 타임이에요.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총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 GDP가 포텐셜 GDP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포텐셜 GDP를 초과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소비의 변화를 생각해 봅시다. 선호 충격이 발생했는데 선호 충격이 플러스 방향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면 GDP는 포텐셜 GDP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건 업 충격이 발생하는 GDP가 포텐셜 GDP를 상회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선호 충격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동을 해요. 이렇게 소비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총수요가 감소할 테니까 생산도 감소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다운이 발생하겠죠. 업스, 다운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IS 커브를 간단하게 소개할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IS 커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풋은 단기 GDP라고 생각하시고요. 단기 GDP 혹은 GDP 갭과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실질 이자율도 장기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그래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첫째, 실질 이자율은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시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가격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장 우리가 컨섬션 세이빙에서 봤던 것처럼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사이의 상대 가격을 결정해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미래로 보내는 기간 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26장 인베스트먼트에서 봤던 것처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미래 수입에 할인된 현재 가치의 총합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들 가운데 살아남지 못하는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더 많아질 거예요. 따라서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실질 이자율의 상승이 투자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실질 이자율을 제가 R이라고 쓴다면 small r, R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소비는 감소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투자도 감소하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 이자율은 대단히 중요한 거시 변수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소비와 투자의 감소를 통해서 이건 총수요를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컴포넌트잖아요. C, I, G, and X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단기 GDP가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실질 이자율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정책의 도구 변수이기도 합니다. 우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는 보통 이제 금리 정책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시경제학에서는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냐면 원래 옛날부터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정했었어요. 통화량을 늘리거나 그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 화폐의 총량이죠. 그 총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머니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불렀어요. 통화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2000년 그러니까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브로드한 좀 광범위한 정책을 달성을 하려면 이게 제대로 한 건지 뭐 제대로 못한 건지 이렇게 명확하게 그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2000년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물가 상승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 수준 목표제라고 하는 통화 정책 운용 방식을 선택을 해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고요. 물가 수준 목표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때마다 목표 수준 타겟 레이트이 달라지는데 지금의 이제 물가 수준 인플레이션율은 중앙은행이 목표 수준으로 채택한 인플레이션율은 2%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 2%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바로 금리 인상, 금리 인하예요. 이게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중앙은행이 수행했던 정책이 통화 정책, 머니터리 팔러시니까 뭐 이후에 이제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물가 안정이잖아요. 물가 안정과 이제 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니까 결국은 이제 운용 방식의 차이인 것이지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도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이 방식을 채택하는 거여서 여전히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통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를 인하할 때 중앙은행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금리는 당연히 명목금리죠. 기준금리도 명목금리고요. 미국의 페드라고 하죠. 미국의 공개시장 조작 뭐 FOMC 거기에서도 사실 인상하고 인하하는 바로 그 금리가 명목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명목금리이고 정책금리라고 하죠.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는 기준금리,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Federal Funds Rate 연방기금금리라고 합니다. 정책금리 당연히 명목금리고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한다면 우리로 표현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단기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반응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가격 경직성이라고 불러요. 실질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피셔 방정식을 생각해 보시죠. 피셔 방정식이 뭐였었냐? 피셔 이퀘이션이 뭐였었냐면 명목금리는 혹은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뭐 실질 금리는 바로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파이라고 써보죠. 중앙은행이 명목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해보죠. 보통 단기에 물가 상승률은 빠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실질금리가 따라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단기에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을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더 높게 만들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질 이자율이 상승해요. 이 상승한다는 것은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실질 이자율이 그거보다 더 높아진다면 당연히 소비가 그만큼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중앙은행은 명목금리 인상을 통해서 정책금리죠. 인상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한다면 반대로 검정색으로 해보죠. 인하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단기에 빠르게 반응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떨어져요. 근데 실질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더 낮은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어떤 안정적인 상태, 정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균형 실질 이자율로부터 더 높은 이자율이 이자율이 더 상승하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이 이때는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가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명목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정책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IS 곡선의 출발점이 바로 실질 이자율이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몇 단계로 볼 텐데 1단계는 실질 이자율과 총 지출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총 지출과 총 생산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총 생산과 GDP 갭 사이의 관계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그럼 이제 맞바로 R에서 GDP 갭, 단기 GDP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IS 곡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S 곡선을 이야기할 때는 얘와 얘 사이의 관계로만 얘기하지만 이 사이에는 이런 1번, 2번, 3번의 과정이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으니까